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이걸로 거의 모든 뉴스가 다 덮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 새벽 상하원 합동 연설을 끝으로 거의 이제 주요 일정은 마무리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이번 방미 성과 하나씩 좀 꼽으라고 하면 어떤 걸 좀 선정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만 꼽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소통입니다. 아메리칸 파이로 일단은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아메리칸 파이. 배도 고프고요. 네, 아메리칸 파이인데 그만큼 아메리칸 파이의 노래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열창했고 뭐 좋은 점이죠. 그만큼 예. 이제 미국과 더 가까워졌고 실제 동영상을 뭐 꼼꼼히 보신 분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눈이 동그래져요. 물론 그것이 이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과정부터 또 돈 맥클린의 이 통기타 사인된 것까지 전달해주고 돈 맥클린이 한국에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듀엣하겠다 이게 뭐 기획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다 떠나서라도 아메리칸 파이로 상징되는 미국과의 소통은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만 꼽아주는데 네네. 저는 그러면서 아메리칸 파이를 보면서 왜 코리안 케이크는 없을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 국민들과의 소통 또 정치적으로 보면 여야 간의 소통이 중요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저는 귀국하면 코리안 케이크도 한번 좀 더 이 노래로 만들어져 있는지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리안 케이크가 열창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처음엔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이걸 성과라고 꼽아가지고 근데 뒷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민하 평론가 어떠세요? 뭐 노래 제목이 꼭 먹을 거여야 될 이유는 없는데 네. 한국 노래도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이 해외 순방을 했는데 뭐 성과가 없을 리는 있겠습니까? 성과는 있죠. 당연히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가고 이제 사전에 어쨌든 성과를 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있는 걸로 하고 가는 거니까 성과는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항상 우리의 기대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전까지 이제 밝혀온 입장과 이제 일관되게 이제 일치하는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언론이나 이런 보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가장 어쨌든 높게 평가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노래 부른 거하고 그다음에 상하원 연설을 영어를 굉장히 이제 잘했다.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어떤 상징적인 장면으로서의 성과일 수는 있겠죠. 다만 이런 성과라는 것들도 결국은 이게 어떤 이 정책적인 어떤 부분하고 연관된 그런 성과로서 남아야 되는데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대통령실은 우리가 어쨌든 북핵에 대비하는 의미에서의 이제 확장 억제 강화 이런 것들을 얻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지금은 정치권에서는 뭐 논박의 대상이어서 여러모로 좀 아쉬움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잘한다는 건 이번에 처음 한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어 잘해가지고 장관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한때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이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 정부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게 대통령실에서 꼽고 있는 게 워싱턴 선언이에요. 예.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이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이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였다. 퍼주기 외교 시즌 2였다. 뭐 이렇게 좀 박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한 말 때문에 또 사실은 좀 논란이 있어요.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핵 공유는 아니다. 뭐 직설적으로 말해서라고 하는 걸 단서를 앞에다 붙여놓고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대통령실은 아니다. 그건 아니고 뭐 일종의 이제 레토릭 개념으로 막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오늘 첫 질문에도 제가 소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 소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 이 현실적 소통과 공감을 하면은 더 괜찮은 평가를 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 키드맨 NSC 국장이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핵 공유가 아니다라는 것은 미국의 기준에서 볼 때는 핵 공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나토식이 있고 또 미국이 한때 핵 공유라고 했던 것은 94년까지 한국에 이제 미군 기지에 전술 핵을 배치하는 이런 건 이제 일종의 핵 공유의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른바 미국의 차원에서 논리적 공감의 차원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기대적 공감이죠. 아 이거 뭐 그래 워싱턴 선언도 있고 NSG가 있잖아. 이거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NPT나 핵확산 방지 조약입니다. IAEA를 생각하면 핵을 전술핵으로 배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한 것도 상당한 핵 공유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핵 공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랬더라면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미국은 논리적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 공감을 해버리면 중도나 무당층이나 또 MZ세대는 이게 뭐지? 왜 서로 이야기가 다르지? 이런 평가가 내려지거든요. 네. 그냥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국과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핵 개념의 자산적 공유는 자산의 공유의 개념은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최대한 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핵 협력 정도다.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이 진전된 상황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또 더 출발을 할 또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네. 사실상 핵 공유다. 아니 뭐 이거 뭐 묻지 마라. 이거 잘한 거다. 우리가 핵 공유다. 이렇게 굳이 접근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얘기를 제가 그대로 워딩 그대로 소개를 일단 해드리고 김민하 평론가의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사실상 핵 공유로 느낀다는 것과 핵 공유가 아니라는 것이 입장 차이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김태우 1차장이 그 얘기를 김태우 1차장이 한 얘기를 가지고 네. 이제 미국 입장하고 좁혀보려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네. 김태우 1차장이 한 얘기는 사실상 이 확장 억제가 강화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핵 공유에 준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이다. 느낌적 핵 공유. 네, 새로운 개념이죠. 느낌적 핵 공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도 사실 핵 공유를 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 거예요, 사실. 핵 공유의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핵 공유를 해준 적이 없는데 언론은 한국 언론은 막 사실상 핵 공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대통령실 또는 여당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이 언론의 코멘트는 또 사실상 핵 공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미국에서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태우 1차장의 워싱턴 선언에 대한 발언 그대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느낌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략의 실패입니다. 어떤 전략의 실패냐면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가기 전부터 너무 어렵다.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 북핵을 저렇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고 우리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이렇게 막 급격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나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에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워낙 기대치가 낮아져 있었으니까 네. 그래도 좀 엄혹한 시절인데 그래도 대통령이 노력해서 저 정도 했구나. 그리고 가보니까 미국의 분위기도 좋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이게 미흡하다라는 얘기까지 가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 워싱턴 선언 나온 다음 날 전문가들이라는 얘기를 다 보면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흡하다. 이게 어떤 핵공유, 나토식 핵공유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내용인 것이고 차이가 크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할 수 없는 내용이다. 둘째,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는 앞으로 이 실질적인 이제 말씀하신 NCG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실 있게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워싱턴 선언은 미흡하다의 다른 표현인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판들이 많으니까 오늘 여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친민주당 패널들이 지금 이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혈안이 돼 있지만 굉장한 성과인데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라는 신문 이 정권과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가장 우호적인 논조를 가진 신문 아닙니까? 그 신문을 보는데 그 워싱턴 선언 나온 그날 사설로 예. 그렇죠. 기사와 사설로 기사에 보면은 이 워싱턴 선언의 한계 그래가지고 나토식 핵공유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얻어내려고 핵 개발을 포기했다라는 것 그 내용이 써 있어요. 그리고 네네. 사설에서도 말미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이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보면은 미국이 우려한 것은 북핵보다는 한국의 핵무장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건 미흡하다라고 평가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전에 이 형성된 정치적 맥락이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핵무장도 할 것이고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고 뭐든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지만 그에 준하는 걸 어쨌든 얻어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는 거다라고 하는 맥락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미치지 못하니까 다 실망스럽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은 핵무장이 필요하다가 막 절반이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고 여당이 왜 그렇게 했는가? 저는 그래서 이 얻어낸 게 이제 적다라는 어떤 불만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정치적 맥락을 왜 그렇게 형성했었는지가 상당히 좀 의문으로 남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짧게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그래서 아까 김민하 평론가 한 이야기를 미국은 세 가지의 공감 중에서 논리적 공감을 한 것이고 있는 사실 그대로 아주 이 군사 핵 관련된 용어의 기준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지금 여당에서는 또 이 김태효 이 차장의 경우에는 좀 기대적 느낌이라는 표현도 기대적 공감을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저는 그래서 현실적 공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은 일본도 핵무장을 원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를 미국이 우려한다라는 것은 이미 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초등학생 이상 되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일종의 우리가 지난 대자비가 생기는 게 지난해 9월 달에 유엔 총회에 갔을 때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이 총리를 만나기 전에 국내에서 출발하기 전에 김태효 차장이 계속해서 이거는 굉장히 공식적이고 비중 있는 만남이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자꾸만 기대적 공감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국민들은 그것 자체를 성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였구나. 하지만 그 정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그럼 그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사실은 현실적이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핵 공유를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이건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토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그랬지만 한일 정상회담 하겠다고 그렇게 미리 예고를 했다가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러 뛰어간 것처럼 돼가지고 굉장히 모양이 그렇죠. 좀 구겨진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3자 배상안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김민하 평론가도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물컵 반이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컵 자체가 없어졌었습니다. 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리 안보 문서로 보장받겠다고 하는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국민들한테 기대 심리를 심어주니까 나중에 가서 이것까지는 아닌데라고 하니까 오히려 성과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건 일종의 이제 소통의 측면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홍보나 메시지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이것도 좀 화제가 됐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면서 러시아를 향한 듯한 메시지를 또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이제 미국의 어떤 행보에 이제 보조를 맞춰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어떤 순간 어떤 국면에 우리에게 어떤 국익으로 이제 다가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잘 대응해야 되겠지만 일단 연설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확고하게 어쨌든 강조를 했구나. 네. 이 전체주의를 뭐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에 외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중국이나 이런 이제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판을 하면서 좀 메시지를 낸 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또 외교라는 게 외교 문법이라는 게 이 자리에서 뭐 중국 러시아와 뭐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얘기 그런 수준의 얘기까지 안 간 것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고 다만 좀 의문이 남는 거는 그러한 이제 연설의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또 국내 연설에서 했던 표현이나 이런 걸 그대로 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를 뭐 이 소위 말하는 국제 정치적 용어로 하면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들이다라고 할 때는 그 국가나 그 리더십이 예를 들면 민주주의 운동가나 인권 운동가를 굳이 자처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리더십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죠. 네. 언제 뭐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랄지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랄지 블라디미르 푸틴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언제 인권운동가 행세를 했습니까? 근데 인권운동가 행세를 한 전체주의자라는 이 레토릭은 사실 미국 정치에서라면
그거는 예를 들면 오바마 정권 때 공화당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 겨냥해서 한 얘기거든요. 국내 정치에서는 이 민주당도로 하는 이제 레토릭 중에 어떤 일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러한 이제 미국에서의 상원 연설에서 그 표현을 다시 쓸 필요가 또 있었는가 이런 의문도 남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정도의 수위 조절이 국제 정치적 맥락에서는 이루어진 것은 저는 뭐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익의 차원에서는 우려되는 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 미국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잠깐의 시점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른바 전 세계의 일극주의, 미국 하나만 따봉하면서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때는 일견 이해가 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소련을 신경 썼나요? 안 썼죠. 오로지 이제 미국만 신경 썼죠. 일본도 그렇게 뭐 외교 관계가 정상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으니까 무슨 네.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은 다극 외교인 거죠. 미국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우리 국민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가의 이익에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틀어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요. 네. 그럼 푸틴은 안 만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어느 순간인가 또 만나야 될 겁니다. 그러면 네. 또 시진핑 주석은 안 만날 겁니다. 시진핑 주석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는 너무나도 애틋한 관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제 데이터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칫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경제 또는 러시아 경제 또 LNG 같은 디젤유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러시아와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자영업청이나 또는 블루칼라나 또는 주부청에게는 이게 상당히 의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네. 영향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오히려 지금 흐름은 다극 체제로 가려고 하다가 중국의 급부상 이후에 미국이 신냉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극 체제도 인정하지 않는 일극 체제 형태로 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뭐 평가는 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외회 연설에서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4.19 혁명 기념식 때도 한 발언이기도 한데요. 또 그 전에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발언인데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러면서 가짜뉴스를 겨냥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내고 있거든요. 정부 부처들에도 지금 가짜뉴스 대응팀 만들고 하다못해 언론재단에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언론 진흥을 위한 재단에 지금 신고를 하는 뭐 이런 그 센터를 만드는 것도 이게 또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뭐 가짜 뉴스라는 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이랬던 건 사실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드러난 어떤 양상이랄까요? 또 한 사람이 또 국민으로서 느끼는 것은 가짜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가짜 뉴스이다라고 말하는 가짜 뉴스도 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 아닌데 가짜 뉴스가 아닌데 그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말하는 가짜 뉴스도 있는 거여서 네. 이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국내적 맥락에서 이제 정부가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무조건 가짜 뉴스다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제가 볼 때 오히려 그게 어떤 민주주의에 어떤 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로 받아들일 여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의회 연설에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국제적인 어떤 맥락에서 받아들여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어떤 심리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가짜 뉴스 굉장히 잘 이용하거든요. 거의 가짜 뉴스를 자유자재로 이용을 하면서 여론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이런 메시지의 필요성도 있는데 다만 이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맥락도 어느 정도는 이 투영해 갖고 미국 사람들은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도 서로 예를 들면 민주당 사람들은 공화당이 가짜뉴스 한다고 그러고 공화당 사람들은 민주당한테 가짜뉴스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처럼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선언까지 한 차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얘기도 하고 가짜뉴스 얘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미국 사람들도 다 어떤 동상이몽의 기분으로 그 연설을 보고 들었을 것이다. 그 상하원에 모인 그 의원들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보고 들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에 가짜뉴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논란도 많이 됐잖아요.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해석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상당히 또 호평을 이 미국에서의 현지에서의 상하원 합동 연설은 상당히 또 호평을 받았습니다. 빠져나가는데 뭐 20여 분이 걸릴 정도로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또 인사도 나누고 사인까지도 할 정도였다. 예. 그건 좋아요. 그건 예. 좋고 이제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 가짜 뉴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 연설에서 영어 연설에서 많이 강조됐던 것은 뭐 미국과의 관계 동맹에 관해서 그리고 누가 6.25 때 장진호 전투를 비롯해서 피를 흘렸던 이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조명도 있었고 네.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가짜뉴스 접근은 트럼프식 접근이냐 아니면 오바마식 접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식으로 가면 안 돼요. 자칫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언론의 보도가 비객관적이고 발목 잡히고 반윤석열로 흐른다라는 인식하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그거는 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념적이고 성향적이고 트럼프식으로 주의적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바마식은 뭐냐면 오바마 때도 대통령 때도 이 정부의 팩트 체크 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네. 실존했습니다. 예. 근데 이때 그 모토는 뭐냐면 객관과 논리와 체계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걸 위해서라면 상당히 사람들도 이게 막 너무 정치권이 이념 간 진영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그렇죠. 양쪽이 다 심하다. 그것을 양쪽 다 균형 있게 걸러낸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법이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뭔가 정치적 접근에서 흘러간다면 이건 무당청이 됐든 중도청이 됐든 또는 MZ세대나 학생청까지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언론의 그 보도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 뭐 그래서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 집어넣는다고 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반발했었잖아요. 결국 이제 그거 입법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가짜뉴스 지금 또 이 신고센터도 만들고 가짜뉴스를 뭐 엄단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그게 오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 말씀하셨잖아요. 가짜뉴스가 국제적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팩트체크팀 운영한다. 근데 트럼프 때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논에 물대기죠. 다 이런 것들만 있다면 그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접근법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 의견을 모아갈 것이냐의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해법인데 다들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정파적 이 지향에 따라서 유리하면은 그건 진짜 뉴스다, 믿을 만한 얘기다라고 하고 아니 이게 유리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정도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울림이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또 내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한 발 나아간 메시지들이 필요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가장 거칠게 반발했던 뭐 그 신문이 폭스TV에서 그 폭스TV가 1조 원의 손해배상 명예훼손 때문에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하는 거를 예를 들면서 지금 국내 가짜뉴스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걸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의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민주당 쪽으로 바꿔보죠.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박광훈 의원이 선출이 됐어요. 결선 투표 없이 1, 2차 그 투표까지도 가지 않고 그냥 그 2차 투표까지 가지 않고 바로 1차에서 그냥 그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는데요. 사실 박광훈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될 거라고 하는 시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4명의 후보 가운데 비명계라고 자꾸 분류가 됐었거든요. 친이낙연계라고 또 분류가 됐었고 이 박광훈 신임 원내대표 당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배경에는 어떤 게 있다고 보이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박광훈 원내대표가 아직 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 그냥 정치인이 아닌 비정치인이었을 때 같이 방송 현장에서 여러 번 마주쳤어요. 근데 이 박광훈 원내대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과 장점이라면 저는 유연성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생각만 고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왜 박광훈을 예측 못했을까? 박광훈의 인간적인 특성을 저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보는데 그 같이 생활하는 의원들은 알겠죠.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들 예측하는 방식대로 새로운 목소리 또 요구에 대한 화답이다. 그래서 뭐 NY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친명계로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라 삼선 의원이고 법사위원장도 역임을 했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그런 또 언론 대응도 가능한 인물을 선택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좀 다양하게 모아졌다. 친명에만 매몰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두 번째에 좀 집중을 합니다. 왜? 네. 그러면 박광훈 의원이 뭐 NY계라고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사이가 안 좋을까? 이재명 대표하고도 사이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박강원 의원은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다양한 세력의 의견들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도 다 귀 기울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유연성이 이재명 대표도 또는 NY계의 의원들도 이른바 비명 친명도 다 두루두루 공감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든 사람이 공감대를 만든 사람이 박강원 원내대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정치인이 무난하다 이런 말이 꼭 칭찬으로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지 되기도 하는데 김인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의 거의 90%는 맥락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평소에 이게 보고 듣고 뭐 생각하는 어떤 그 바대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주류가 예를 들면 이걸 어떤 계파적 대결 구도로 끌고 가서 친명 대 비명 대 구도로 만들어서 친명이 이른바 친명이 반드시 원내대표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비명계는 어쨌든 정리가 된 거잖아요. 이원욱 의원하고 정리가 된 것이고. 네. 근데 친명계는 뭐 정리를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없었지 않습니까? 3명이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네. 뭐 굳이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좀 지적도 있을 만하지만. 아니, 나머지 3명의 후보도 진짜 친명이라고 그렇죠. 분류하기도 좀 애매한 후보들이긴 했어요. 그렇죠. 뭐 네.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다 그런 건 또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구도라고 보면은 반드시 주류가 잡아야 되라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몇 가지 이 어떤 그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의리의 차원도 있을 것 같고요. 박광원 의원이 어쨌든 일종의 재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네. 또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먹혔을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나름대로 온건파적 리더십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건데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박홍근 원내대표 때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인적 자질보다는 어쨌든 강대강 대시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네. 그러면 지금 좀 뭐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할 때 우리 그래도 박광원을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게 두 번째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무난하다는 게 항상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무난함에서 이제 우려도 가질 수가 있겠죠. 너무 이제 좀 협상이나 이런 것에서 흐물흐물해서 민주당이 좀 관철시켜야 될 바를 관철을 못 시키는 거 아니냐 우려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총선까지 가는 과정의 어떤 그 여당 여야 간의 어떤 그 관계라는 게 과연 협상의 국면, 협상의 공간이라는 게 열릴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공간이라는 게 여러모로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도 보면은 민주당 다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다 거부권 행사하고 그런 모습처럼 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이 협상의 공간 자체가 비좁다고 하면 어쨌든 색깔이라도 온건파인 사람이 있는 것이 그나마 어떤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여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 말씀을 거꾸로 또 해석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누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거꾸로 말하면.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럼 그렇죠. 자신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당이 분열되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당이 흔들리는 걸 원치 않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비명계에서 그래도 원내대표가 좀 너무 친명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들이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수용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박강원 신임 원내대표가 국민이 원하는 새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변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면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 물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품성과 또 정치인으로서의 그동안 관찰이 되어온 태도나 다른 또 태도를 원내대표가 돼서 보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강원 원내대표가 특별히 또 잘할 수 있는 역할은 이낙연 NY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원내대표가 되었다는 두루두루 공감하는 능력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더 당이 뭐 파차름을 일으키거나 균열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독거릴 수 있는 형님으로서의 역할은 또 이 중진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이미 3선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고향은 호남인데 지금 지역은 또 수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른바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를 다독이는데 진정시키는데 역할은 있는데 결국 새신책은 지금 당이 부닥치고 있는 이 위기 상태를 극복해서 더 전진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중도나
또 수도권이나 이른바 중수청이라고 부르거든요. 수도권 청년청까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빨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이건 이재명 대표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새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내놓지 않으면 그건 당 전체적으로 그 새 정책이 먹혀들기도 힘들 것이고 결국 송영길 전 대표나 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거는 꺼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보인 모습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을 쇄신하거나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박강호 원내대표가 대신 그 짐을 좀 져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예를 들면은 뭐 직을 내려놨다든지 그리고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권한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라든지 이러면 그러면 그게 원내대표가 됐든 다른 최고위원 중에 뭐 목소리 큰 사람이 됐든 그런 대표의 고유의 어떤 권한과 역할을 또 짊어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누가 봐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명실상부한 대표인 거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거지 않습니까? 가장 힘이 센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뭐 당내 기반이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사라든가 이런 것 없이 박강호 원내대표가 본인의 어떤 정치력으로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같은 당의 혁신이 필요한 어떤 과제를 떠맡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제 여야 간의 어떤 문제를 풀거나 국회에서의 어떤 전술 전략이 이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하고 전당대 돈봉투는 사실은 또 연결고리가 희박한 거여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네. 한 2, 3주 동안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이 명운을 걸고 내 정치 인생을 걸고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딴소리 막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김연아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느냐. 박순자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됐느냐. 질문이 송영길 전 대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기자가. 김연아 전 의원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을 한 게 아니라 네. 송영길 전 대표 건에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을 하면은 국민들이 아이고 저것은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피해가고 싶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닙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망인데 앞으로라도 이제 좀 자세를 다잡고 모처럼 어쨌든 원내대표 새로 뽑았으니까 한번 새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 결국 이제 총선 때 그냥 다 여럿 봉합해서 다 봉합해가지고 봉합한 거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정부, 국민의힘이 뭔가 사고치고 실수하고 뭔가 잘못할 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민주당이다. 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국회에 표결됐을 때 네. 이른바 비명계에서 30여 표 정도가 반란표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좀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그렇죠. 내몰리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비명계 원내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의 의사소통이라든가 또 비명계 의견을 또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잖아요. 관계가 또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다시 한번 국회에 제출이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원내대표 주도로 독자 행동하는 건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한 대로 그때도 역시 그러면은 똑같이 네. 당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30여 표 반란표 나오고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반란표가 더 많이 나온다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호남에서는 최근에 빠졌던 지지율이 되돌아왔거든요. 네. 그런 걸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그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려면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상황도 상황이겠지만은 두 가지죠.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현격히 민주당과 차이 난다면 우리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 격차를 상당히 많이 내고 앞서갈 때 그럴 때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비명계의 목소리를 묶어낼 수 있는 구심점이 누군가 있을 때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체포동의안 표결에 있어서는 저는 지난번에 파장이 컸기 때문에 만약에 또 오면은 반란표가 없진 않겠지만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런 뭐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다 똑같이 찍겠습니까? 없진 않겠지만 지난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혁신 드라이브나 이런 걸 강하게 걸고 있으면 오히려 그 반대하는 쪽에서 체포동의안을 찬성을 해가지고 가결을 시켜버리자 이렇게 얘기하기
하기 어려운 것이고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 오히려 할 말 있는 거죠. 내가 네. 혁신을 막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보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혁신 드라이브라는 이 명분을 쥐고 가는 게 이재명 대표는 좋은 거고 그걸 위해서 몸을 던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어떻게 봐도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는 겁니다. 야, 김민하 평론가 머릿속에 다 해법이 있는데 그럼요. 아니죠. 민주당은 안 할까 아니, 이런 생각이 잠깐만 드는데요. 민주당에서 네. 초청 강연 연락 없어요? 저를 왜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5월 어린이날 연휴 앞두고 제주도 여행